안녕하십니까. 이제 8주차의 마지막, 기초입문과정의 마지막 감정평가론 부분을 들어가 볼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감정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TV쇼 진품 명품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그럼 거기서 어떤 분들이 평가 의뢰인 분들이 도자기 같은 거를 이제 들고 와서 우리 집에 가본데 평가해 주세요. 평가 의뢰를 한답니다. 그럼 평가위원단이 한참 돋보기를 들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판정하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치가 얼마만큼 나가는지를 이제 선악 여부를 판정을 해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부분이 다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금액이 찍히는 단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두두로 끝나면 걔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래서 금액으로 딱 확정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평가랍니다. 화폐적 단위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감정평가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합쳐져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우리는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하니까 도자기 등등등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그럼 부동산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는 전문 직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첫 번째 106페이지 우리 교재를 보시면 1번에 감정평가 개념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은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뭐로 표시하는 거다? 가액으로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것. 그게 감정평가입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을 포함시켜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전문가가 지나가던 일반인이 얘 2억이야 10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에 감정평가의 이제 분류가 제도상의 분류라고 해서 각각의 기준으로 쪼개져 있는데 얘는 그냥 한 번만 살펴보시는 겁니다. 막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괄호 1번에 보시면 공적평가와 공인평가가 있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공적평가는 정부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걸 얘를 공적평가라고 합니다. 공인평가는 정부에 의해서 공인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한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괄호 2번에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가 있는데 필수적 평가는 어떠한 사안이 딱 발생하면 얘는 무조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 수용권 행사에서 토지를 사들여야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수용권 행사에서 매수 방식으로 사들여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기존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줘야 될지 책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내키는 대로 너 이쁘니까 너는 1억 줄게, 넌 미우니까 5천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바로 필수적 평가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반드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사고 팔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을 꼭 사고 싶은데 그 건물의 소유자가, 매도자가 얼마를 부르냐면 20억을 불렀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20억은 아닌 것 같다라면 그때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가 의뢰된 금액이 만약에 22억으로 나왔다면 20억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18억으로 나왔다 그러면 20억 주고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매매 등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걔를 임의적인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필수적 평가와 2번의 임의적 평가 내용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 괄호 3번에 공익평가와 사익평가가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게 공익평가고 그리고 사익평가는 개인들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법정평가가 되어 있는데 얘는 법으로 정해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얘는 무조건 평가를 해야 된다. 보통은 필수적 평가와 법정평가가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 내용. 그 다음 이제 2번에 부동산 가격 이론이 있는데 1번 가치와 가격에 대한 내용이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었고 출제 빈도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공부를 한번 해보자입니다. 그럼 1번 가치와 가격 내용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이제 가치랍니다. 가치는 value라고 표현하는데 기업, 대상부동산, 앞으로 대상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대상부동산은 뭐냐면
평가 의뢰가 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상부동산과 비슷한 사례가 되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뭐라고 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례부동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에서는 부동산의 종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대상부동산과 비슷한 사례가 된 부동산, 사례부동산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부동산의 미래의 유무형의 이익을 추계해서 모아서 얘를 현재로 할인한 값.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의 함정은 어떻게 파냐면 가치는 대상부동산의 미래의 유무형의 이익을 추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추계한 것이다 그러면 걔는 X입니다. 추계해서 뭐로 고친가? 현재로 할인한 값. 우리는 항상 현재 시점에 사고, 팔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등등등의 내용이 이루어지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과거의 값이 아닌 현재의 값이 될 것이고 일정 시점에도 구하는 평가 목적별로 과세 가치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장부 가치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 가치, 시장 가치 각각 가치를 각각 다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도 가치는 다수로 존재한답니다. 다수로. 그리고 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의 미래에 발생될 수익들을 쫙 모아놓고 걔를 현재 가치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전문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놓고 얘는 이따가도 연결을 시킬 겁니다. 어떤 부동산, 평가 의뢰된 부동산을 놓고 쭉 평가해서 1억이라고 평가를 했답니다.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감정평가사는 1억이 아니라 9,500만 원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의 이 가치는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주관적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직 1억을 서로 사고 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 화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가치 밸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치가 1억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을 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가치에 1억에 동의를 해서 서로 1억을 주고받은 겁니다. 1억에 거래를 한 겁니다. 거래를. 그럼 얘는 실제 거래된 값 아닙니까? 실제 거래된 가격이 된답니다. 그럼 거래가 된 순간 얘는 과거가 될 것이고 과거 일정 시점에 거래된 가격은 하나일 겁니다. 얘 실제 거래된 값, 얘를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가격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성립됐다는 얘기는 혼자만 1억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둘이 1억이라고 생각한 거다? 둘이.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프라이스는 대상 부동산의 거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금액입니다. 그럼 지불된 순간 얘는 이제 과거의 값인 것이고 일정 시점에 당연히 거래된 금액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019년 1월 1일에 거래가 됐다면 이 시점에는 거래된 가격은 1억 하나지 9,500, 9천만 원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실제로 과거 일정 시점에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가 되고 이제 화폐로 주고받은 순간 둘 다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객관적인 개념이며 화폐로 표시가 됐으니까 구체적 개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폐로 표현된 것이므로 구체적 개념이 됐다. 그리하여 이제 가치와 가격의 비교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 건물 옆에 지하철이 하나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건물의 경도 위도상의 위치는 똑같지만 교통의 편리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 위치가 양호해짐에 따라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로 올라갔냐면 1억 5천으로 올라갔답니다.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은 가치 밸류는 1억 5천인데 아직 가격은 얼마니까 1억이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요자들끼리 경쟁해서 얘 가격은 얼마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면 1억 5천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로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면
과연 가치가 반드시 올라갈 것이냐 이겁니다.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가치도 올라간다면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짜고 치는 겁니다. 나랑 정말 친한 누군가를 불러놓고 우리 같이 한번 짜고 치는 거야. 원래 1억인데 1억 5천을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럼 얘 가치 1억 5천 올라갈 거 아니야. 이거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답니다. 그 다음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괴리, 달라질 수 있으나 장기에는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치가 1억인데 이게 실제로 1억에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50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고 1억 50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그러면 걔는 X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괴리가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거래된 가격들을 평균 내보면 1억 5천, 1억 9,500을 평균 내보면 1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은 가치에 수렴한다, 일치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 지금 가격과 가치 중에 가격이 가치를 기초로 해서 가치가 지금 1억이니까 1억 상당을 주고받은 겁니다. 만약에 가치가 10억이라면 10억 근처에서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오차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화폐로 표현된 건 가치다 가격이다? 가격이 화폐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어떤 함정을 팔 수 있냐면 가치는 가격의 화폐적 표현이다 그러면 걔는 X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가려보시는 겁니다. 그럼 가격은 화폐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가치는 가격의 화폐적 표현이다 그러면 가치가 화폐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 문장은 X가 된다는 걸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리얼 가치는 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로 구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치와 가격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것과 가치의 형성 요인이라는 걸 볼 텐데 이 부분을 왜 보냐면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이 부분 가치와 가격을 비교할 때만 빼놓고는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얘를 가격 발생 요인,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한다, 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이 비교를 할 때만 엄격하게 가치, 밸류, 가격, 프라이스 이렇게 구분하지만 나중에 나오는 가치, 가격은 혼용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의 첫 번째 가치 발생 요인을 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만약에 대상 부동산 자체가 유용성, 쓸모가 없다면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 부동산이 미래 유무형의 이익을 발생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용성, 효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효율성이라고 나오면 걔는 X인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공기는 여러분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럼 공기를 돈 받고 팔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같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공기를 나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면 그때는 돈 받고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해야 된다? 상대적인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자 하는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더라. 걔를 우리가 경제론에서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유효수요. 유효수요가 있어야지만 가치,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무리 유용성이 있고 아무리 상대적 희소성이 있고 유효수요가 있어도 법률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에 이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치 발생 요인 이 네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탤런트 중에 유이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그냥 유상유이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유상유이라고 기억을 해주자. 그 다음 얘들은 상호 유기적 관계로 관계를 맺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사실은 하나만 없어도 가치는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디귿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론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수요와 공급이 마주친 점에서 가격,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는 가격이 높아지면 반비례 관계니까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그럼 다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의 앞면을 싹 바꿔서 그때는 지들이 지배하면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것. 왜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만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것. 얘를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하더라. 제가 삼창 때리 무창 때립니다. 유상유이, 탤런트 유이였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가치 형성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지금 누구 입장에서 감정평가로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공부를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의뢰된 부동산이 딱 있으면, 그러니까 평가 의뢰인이 내가 가진 건물, 내가 가진 토지를 평가해 주세요 의뢰를 하면 어떤 요인들을 분석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할 요인이 있는지, 가치를 낮게 평가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 가치의 형성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 다 영향을 끼치는 일반적 요인이 있고, 이때 이 일반적 요인은 우리가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총론 부분에서 공부했던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사경행이었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되시면, 이 내용 잘 모르시면 사경 속을 헤매는 겁니다. 사경행. 그래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되더라. 사회적 요인은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경제적 요인은 돈 수입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행정적 요인은 제도, 규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행정적 요인이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철이 설치됐다 그러면 걔는 교통체계가 변한 겁니다. 그럼 그 대상 부동산까지 오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줄고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수입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역 지구제가 그 지역 내에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주거 전용지역으로. 그러면 걔는 행정적 요인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 다음 이제 니은, 해당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지역 내부에서 이제 판단하는 것들인데, 이 지역 요인은 일반적으로는 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용도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거용과 상업용과 공업용으로 쪼개놓고,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효용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택은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높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택은 쾌적성이 높아야 되고, 그래서 공원 옆에 주택, 한강 옆에 주택 같이 높습니다. 가격이 높더라는 겁니다. 쾌적성 높아야 되고, 왜 마트가 옆에 있으면 좋습니까? 생활의 편리성이 높으니까. 종합병원 등도 옆에 있는 게 좋더라. 생활의 편리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 B.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수익성도 증대되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 공업용 부동산은 비용이 절감되고 수입이 커질 수 있는 곳, 생산성이 높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면 좋다. 그 얘기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주거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상업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공업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주변을 봤더니 유명한 주거지역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걔는 주거용 건물로 이용하는 게 좋겠는데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공원이 있다. 쾌적성이 높구나. 가치를 높게 평가해줄 지역적 요인이 형성돼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마트가 있다, 지하철이 있다 등등등 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지는구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지역적 요인이 형성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 그 다음 이제 디귿. 개별 요인은 대상 부동산 안 그 자체만 가지고 내용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인데 그 형상, 모양이 이상하다거나 그러면 그만큼 유용성이 떨어질 겁니다. 가치를 낮게 평가해줄 요인이 발생한 것이고,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층수가 10층인데 주차장이 5대 꼴랑 끝이랍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균형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기능이 저하돼서 가치를 낮게, 주변의 비슷한 부동산보다 가치를 낮게 형성할 요인, 개별적 요인이 형성돼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부동산에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개별 요인이 된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일반적인 요인이 있고 지역 내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있고 대상 부동산 그 자체 개별적으로만 영향을 끼치는 게 개별 요인이 되더라. 그럼 지금 이 내용들이 여러분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 복잡성을 띠고 이 내용에
지하철이 없었는데 생길 수도 있고 있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학교가 들어설 수도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가변성을 띠고 관련성을 띠고 있으며 왜 관련성을 띈다는 얘기를 하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하철이 하나 들어선 건 교통체계가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들어서는 것은 교통체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는 일반 요인 중에 경제적 요인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종류가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생활의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역 내에 지하철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하철이. 그럼 지하철이 있다는 건 지역적 요인이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거용 부동산과 지하철이 위치되어 있는 거리가 접근성의 정도가 이 지역 내에서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얘는 개별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가까이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낮게 평가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지하철을 놓고도 일반 요인, 지역적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이 다 관련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 그래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걸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고 하고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둘은 관련이 없다 그러면 걔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요인들이 변화하고 그런 가치 형성 요인들이 변화하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은 2000년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모두 가치가 다 동일합니까? 10억이면 10억으로 동일합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언제를 꼭 집어서 그때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얼마다라고만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난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걔를 기준 시점이라고 이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성을 띠고 복잡하다, 복잡성을 띠고 있구나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이제 가격 재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재는 모두 재자입니다. 가격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칙들이 대상 부동산을 놓고 외부와의 관계를 따지는 건지 대외적인 원칙인지 아니면 대상 부동산 내부에서 적용되는 대내적인 원칙인지 아니면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되는 원칙인지를 크게 구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첫 번째 전제되는 원칙을 공부할 텐데 첫 번째 전제되는 원칙에 기업 변동의 원칙이 있답니다. 그럼 실제로 잘 보십시오. 제가 뭘 하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변동됩니까, 여러분?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변동의 원칙은 기억하시는 방법이 시점자가 들어가 있으면 걔는 무슨 원칙과 관련이 있구나.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인제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니은의 인제 끊임없이 변동되니까 어떻게 변동될지 예측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변동이 되지 않는다면 예측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실은. 그래서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 있는데 이때 변동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시점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입니다. 기준 시점의 확정. 쭉 시점을 잡아놓고 평가되는 시점,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찝어주는 겁니다. 기준 시점의 확정. 그 다음 이때 시점을 사례 부동산, 거래된 시점의 부동산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고치는 걸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또 해보실 겁니다. 그럼 하여튼 시점자가 들어가 있는 애니까 얘는 무슨 원칙과 관련이 있다?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수익환원법은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요자, 투자자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이 크면 가격을 높게 지불하고 사고 미래 수익이 작으면 가격을 낮게 지불하고 삽니다. 그래서 미래 수익을 쫙 모아서 걔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방법. 이게 수익환원법이랍니다. 그럼 수익환원법에서는 미래 수익이 얼마만큼 될지 예측이 필요하겠다, 필요치 않겠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수익환원법.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대상 부동산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얘를 대내적인 원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내용을 보기 전에 얘를 내부적인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얘는 대상 부동산 내부 시설물들끼리 말 그대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그래서 이제 부지와
건물이 적합해야 되는데 부지와 건물이라고 얘기하면 왠지 외부 관계 같지만 얘는 내부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부지와 건물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만약에 얘가 부적합하다면 균형이 깨졌다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 내부 시설물들끼리의 균형의 여부는 대상 부동산을 놓고 그 개별 부동산만 드립다 분석함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별 분석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를 아까 잠깐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개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이 하나 이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신건축자재, 신건축 공법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잘 지은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 다른 건 다 좋은데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 있냐면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얘가 5대 꼴랑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와서 쇼핑을 해본 사람들은 다 불만을 하겠습니까? 불만을 토로하지 않겠다? 불만을 토로할 겁니다. 아, 주차하기 정말 힘들어. 다시는 안 가. 그럼 이 건물의 유용성이 떨어지니까 비슷한 건물은 보통 100억을 하는데 당연히 더 높을 겁니다. 이때 이 건물은 얼마냐면 지금 이 건물의 가치가 50억이더라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은 다른 내부적 시설물들과 이 대상 부동산의 내부 시설물과 주차 시설의 현저하게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 자체의 기능이. 그래서 가치를 감했다. 그래서 50억밖에 가치가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결을 시켜보면 내부적으로 시설물끼리 균형이 깨졌으니까 기능이 저하돼서 기능적 감가한 겁니다. 그럼 얘를 알아보는 건 외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내부를 봄에 따라 알 수 있다. 이 개별 부동산, 개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 옆에 부지가 하나, 땅이 이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얼마에 매입할 수 있냐면 10억에 매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주차시설을 이제 구비할 수 있는데 주차시설이 완비가 가능해진답니다. 10억을 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의 가치가 만약에 다른 건물, 20층짜리 주변 건물들과 똑같이 100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충하기 위한 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부동산 가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제 기여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기여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 내에 하나의 시설물이 그 전체 부동산에 기여되는 정도, 그게 기여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 내부에 있는 계단, 복도 등등등 온갖의 시설물들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는 균형이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균형이 맞아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고 있어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하여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에 사용되는 것이며 그리고 한정 가격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이나 분할이 이루어질 때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한정된 상태의 가격을 한정 가격이라고 하는데 좀 더 높게 거래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거래 당사자에게만 좀 더 높은 가치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 이 건물에서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됐다면 생산하고 남는 게 있다면 수익을 배분해 줄 겁니다. 그럼 수익을 배분해 줄 때 밖으로 배분하겠습니까? 이 건물 내부에서 나눠 갖겠다? 건물 내부에서 우선 나눠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하고 생산하고 남는 게 있으니까 배분하는 겁니다.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도 표현하더라. 얘는 수익 분석법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따가 이제 공부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억하시는 방법은 수익 비읍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는 겁니다.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 환원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 그럼 X인 겁니다. 제가 선창 때림 후창 때립니다. 수익 비읍 네,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 분석법과 관련이 있더라. 그리고 남기는 것 잔여법과도 관련이 있답니다. 잔여법도 이따가 바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리을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이제 자본과 노동을 투입했을 때 그 부동산에서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1층 올릴 때 수익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 다음 2층 올릴 때도 수익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3층 올릴 때도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4층 올릴 때도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5층째를 올렸더니 5층째에는 수익이 증가되긴 증가되는데 수익이 증가되는 폭 자체가 확 줄어버린다면, 그래서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한다면 그때는 층수를 어디에서 멈추는 게 좋다? 4층에서 멈추는 게 좋답니다. 이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고, 그럼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으로 대상 부동산의 내부 층수의 결정이 가능해지고 한계 유형 계층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치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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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읓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추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익이 체증되는 구간에서는 추가 투자할 것이고 체감된다면 추가 투자를 안 한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대상 부동산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럼 이 대상 부동산 내부적으로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 이게 균형의 원칙. 시설물 하나가 전체 부동산에 기여되는 정도를 따지는 것, 기여의 원칙. 생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그 수익을 내부적으로 배분하는 것, 수익 배분의 원칙, 내부적으로 배분. 그리고 층수 결정과 관련 있는 건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외적 원칙은 외부적으로 작용되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대상 부동산이 딱 있는데 얘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지금 얘 상업용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은 그냥 변두리로 거의 논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때 거주하는 인구도 거의 없다라면 주변 환경과 얘는 외부적 요인과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외부적 요인과 균형이 깨져 있더라. 그래서 외부적 요인과의 적합의 정도를 따지는 걸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적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합하면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이고 적합하지 않으면 이 대상 부동산의 내부적인 기능이 저하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외부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 대상 부동산의 내부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적합의 원칙은 시장성의 감퇴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부적 요인과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과 만약에 불균형이 이루어졌다면, 적합하지 않다면, 균형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균형의 원칙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상 부동산 내부적인 균형은 균형의 원칙, 대상 부동산과 외부적 요인과의 균형의 여부는 적합의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때는 기능적 감가가 아닌 경제적 감가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 감가. 그리고 또 하나, 이 외부와의 관계를 따지는 건 대상 부동산만 개별적으로 분석해서는 모릅니다. 지역을 분석해 봐야죠. 그래서 얘는 지역 분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 경쟁의 원칙은 이 부동산이 지금 100억인데 옆에 부동산은 만약에 80억이라면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똑같은 부동산, 비슷한 부동산도 80억이면 얘만 100억을 받겠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한 수요와 공급의 권역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체관계가 성립되고, 대체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대체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경쟁이 이루어져서 초과임이 없어질 때까지 경쟁이 나타나서 가격이 형성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쟁은 대상 부동산 안에서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경쟁합니까? 대상 부동산과 외부 비슷한 부동산들이 경쟁합니까? 외부 다른 유사한 부동산과 경쟁하더라. 그래서 외부와 적합한 정도를 따지는 것이고 외부와의 경쟁을 통해서 결정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시험 문제에 뭐라고 함정을 팔 수 있냐면, 대내적인 원칙에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가격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원칙이 있답니다. 얘가 두 가지 뭐가 있냐면 최유효용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베개가 있습니다. 베개. 그럼 그 베개는 용도가 하나입니까? 다양합니까? 그랬더니 베개의 용도는 다양하죠. 남편을 응징할 때 사용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베고 자는 용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용이 됐을 때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그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유효한 용이 됐을 때 가치가 높다라는 최유용의 원칙이 부동산 가격의 평가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베개는 그 베개가 비단 이불 위에 있는지 누더기 이불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평가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부동성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정도, 외부적 요인과 어울리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다? 부동산 가격의 평가에만. 그럼 얘를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감정평가론 말고 투자론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투자자에게 최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 최적 포트폴리오. 기억나십니까? 최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구할 때도 무슨 가격 구한다? 최적 가격을 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선창 때리면 무창 때립니다. 최적 가격을 구한다. 네, 최유용의 원칙,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5번. 3방식 7방법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의 방법을 공부를 해볼 텐데 이 방법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대체의 원칙은 대체적으로 다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대체의 원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정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 얘를 가격제 원칙이라고 했던 것이고 이 가격제 원칙 내용에서 전제로 깔려진 원칙이 있고 그때 그 전제되는 원칙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나 보십시오. 부동산 가격은 시점이 과거, 현재, 미래로 변동됨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지금 뭐하고 있다? 변동되고 있다. 변동되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예측이 필요하답니다. 그때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변동된다. 그래서 시점자 들어가 있는 두 개, 기준 시점의 확정, 시점 수정은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대상 부동산 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그 대상 부동산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는 정도 균형의 원칙. 내부 시설물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 기여의 원칙. 내부 층수가 결정되는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내부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 수익 배분의 원칙. 1차적으로 내부에서 수익을 배분하는 겁니다. 근데 수익 배분의 원칙은 생산하고 남는 게 있으니까 배분해 주더라.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도 표현한답니다.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정할 때 옆에 있는 비슷한 부동산이 150억인데 내 것만 200억 받겠다고 주장해봤자 그렇게 받을 수가 없더라.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외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정도를 따져야 된다. 적합의 원칙.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 요인과의 어울리는 정도 적합의 원칙. 외부와의 경쟁입니다. 내부적으로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부동산 가격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원칙은 뭐였다? 무슨 가격 구한다? 최적 가격. 대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원칙은 대체의 원칙. 그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개념이 있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의뢰됐을 때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의 진정한 경제적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지 분석도 안 하고 갑자기 평가 의뢰를 딱 하자마자 갑이 의뢰하자마자 바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온다 그러면서 100억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감정평가입니까? 신들린 겁니까? 신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은 똑같은 20층짜리 건물이어도 상가 건물, 똑같은 면적의 건물이어도 시설물이 동일해도 그 부동산이 서울 한 복판에 있는 건물이냐 도심 외곽의 변두리에 있는 건물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우 차이가 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 내에 먼저 전반적인 가격 수준대와 전반적으로 어떤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찾아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역을 먼저 분석하는데 지역 분석은
이런 개념이 됩니다. 감정평가 의뢰된 부동산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대상 부동산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인근 지역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가 의뢰가 딱 되자마자 이 지역 내에 먼저 분석부터 합니다. 지역을 분석합니다. 그럼 지역을 분석해 봤더니 이 지역 내에 용도가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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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주거용, 주거용, 주거용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는 뭡니까, 여러분?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는 주거용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대상 부동산도 웬만하면 주거용 부동산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을 분석해 보면 이 지역 내에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를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30평형대 주택의 가치가 얼마인가 봤더니 얘가 10억이고 얘가 5억이고 10억이고 11억이고 9억이고 이런 식으로 쫙 깔려 있다면 이 지역 내 가격 수준대는 10억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지역을 분석해 보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전반적인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을 알 수 있는 거다? 가격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 지역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만 분석하는 것에 비했을 때는 넓게 분석합니까, 여러분? 거시적인 분석이며 전체적인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역 내에 인구가 얼마만큼 많은지 적은지 교통체계가 갖춰졌는지 등등등을 다 따지니까 거시적. 그 다음 넓게 보니까 전체적 분석. 그리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인근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냐면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아빠는 집에 사는 아들의 인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을 분석해보면 지역 내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와 가격 수준대, 전반적인 가격 수준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과 지역 내 다른 외부적 요인들과의 적합의 정도를 따질 수 있고 적합하지 않으면 이 대상 부동산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자체적인 기능이 저하된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된다는 것. 그리고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선행하는 분석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분석은 우리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감정평가 의뢰된 부동산이 뭡니까, 여러분? 이 대상 부동산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먼저 분석해 봤던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뭘 알기 위해? 가격 수준대와 표준적 이용의 상태를 알기 위해. 왜냐하면 이 대상 부동산의 최고 유효한 이용은 적합의 원칙에 따라 표준적 이용의 상태와 일치할 때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에 의해서 이 둘을 뽑아낸 것이고 대상 부동산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 얘만 피립다인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 부동산은 옆에 붙어 있더라도 다른 부동산들과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 요인을 분석합니다. 그게 개별 분석. 그럼 개별 분석은 이 대상 부동산만 지켜보니까 미시적이며 부분적인 분석이며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니까 개별 분석인 겁니다. 그 다음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결정하고 이제 대상 부동산 얘 10억인데 얘는 좀 더 좋은 자재로 썼기 때문에 11억이다 이렇게 결정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을 결정내는 것. 이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대상 부동산의 내부적 요소들 간의 균형 여부를 판정해서 균형이 깨져 있으면 기능이 저하됐구나.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깊은 겁니다. 그 다음 얘는 뒤에 행하기 때문에 후행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행할 수 있다 그러면 걔는 X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나온 표준적 이용을 먼저 구해야 하지만 이 지역 내 표준적 이용의 상태를 구해야 하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 최유효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 분석을 통해 나온 이 지역 내 전반적인 가격 수준대를 알아야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해서 더 높게 평가하고 더 낮게 평가해서 조정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는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이 먼저 행해질 수 있다 그러면 얘는 X입니다. 뭐가 먼저 행해져야 된다? 지역 분석의 선행 분석이었습니다. 그 다음 표준적 이용은 최유용의 판단 기준이 된다. 5입니다. 5.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지역 분석은 최유효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걔는 X입니다. 지역 내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 분석은 최유효용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걔는 5입니다. 왜냐하면 최유효용의 판단 기준이 표준적 이용이니까. 그 다음 디귿.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용은 반드시 일치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X입니다. 왜 X냐면 이런 경우가 있는지 보십시오. 주변은 유명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럼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는 주거용 부동산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내에 상가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표준적 이용의 상태가 주거용이니까 그 상가 건물도 주거용으로 이용할 때 가치가 제일 높다 그러면 걔는 X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용은 반드시 일치한다 그러면 X가 된다는 것.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내용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7페이지, 108, 109페이지 내용까지 설명드렸고 110페이지 감정평가의 3방식부터 10분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오십시오.